안녕하세요. 와운의 박우신 파트너입니다. 자, 금일은 5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을 제가 이제 물린 종목 탈출 방법이라는 제목을 지어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다 보면 어떤 종목에 손실을 입게 되는 케이스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뭐 가끔가다 이런 종목을 사서 내가 산 가격보다 하락을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종목들은 처음에 진입을 하게 되면 내가 산 단가보다는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죠. 그랬을 때 뭐 사실 손실률이 뭐 3%나 5%나 뭐 이 정도가 되면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20%, 30%, 50% 이런 식으로 이제 손실률이 커지게 되면 이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고요. 이것은 내가 아무리 매매를 잘해도 항상 우리가 시장에서 겪게 되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종목들을 어떤 형태로 처리를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방법론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자 이 5번째 시간으로 물린 종목 탈출 방법이라는 제목을 지어봤는데,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일단 첫 번째는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의미인데요. 무엇이냐면 내가 그 종목을 매수했을 때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뭐 A라는 종목이 예를 들어서 실적이 좋아서 나는 매수를 했다. 뭐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회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어떤 품목이 장래 비전이 있어 보여서 매수를 했을 수도 있고요. 뭐 내지는 외국인이나 기관의 탄탄한 수급이 뒷받침이 되고 있어서 뭐 배당률이 높아서 뭐 이유는 가지각색이 될 텐데 이 내가 이제 중복되는 이유도 있겠죠. 어떤 A라는 기업은 뭐 실적도 좋고 수급도 좋고요. 그리고 향후 성장성도 좋을 수도 있겠죠.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단순하게 이유가 내가 처음에 매수했을 때 좋게 봤던 부분들이 좀 노이즈가 발생한 게 아닌지 이 부분을 점검하자는 거죠. 단순한 가격의 하락이라면 그리고 내가 원래 좋게 봤던 포인트가 그대로 살아있다면 어떻게 보면은 추가적인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이밍도 우리가 기술적으로 잡아볼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내가 꼭 실적이나 재무제표를 가지고 매수를 한 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제 어떤 종목을 들어가서 손실률이 커지게 되면 이 두 가지 항목은 필히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실적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지금 당장은 내가 매수한 가격보다 주가가 내려가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지만 실적이 단단하다면 우리가 소위 이제 밸류에이션이라는 걸 하게 되고요. 이 밸류에이션이라는 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PER로 우리나라 보통 많이 얘기를 하는데 멀티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실적이 정말 좋은 기업은 시기는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결국은 실적 따라 주가는 움직일 수밖에 없는 주가의 그러한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 실적과 내가 가진 주식의 주가가 괴리가 있을지라도 실적이 좋으면 이 괴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맞춰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점검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재무제표를 봐야 되는 건 사실 내가 이제 손실이 커지면 커질수록 재무제표는 꼭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회사가 영속성이 있어야 내가 다음을 도모를 해볼 수가 있는 건데 만약에 이 회사가 내가 주식을 매수를 하고 나서 재무제표가 급속도로 안 좋아졌다면 또 다른 리스크가 생길 수가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속성만 있다면 내가 매수했을 때 이유가 살아있을 때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적과 이 영속성을 가지고 있는 재무제표를 보유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체크를 가장 기본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사실은 그거죠. 이제 물려있다, 종목을 물렸다 했을 때 손절을 그냥 하느냐 아니면 추매를 해가지고 단가를 낮추느냐 이것도 아니면 그냥 들고 있는 물량만 홀딩하느냐 아니겠습니까? 이 매매 판단을 하기 전에 일단 마인드셋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이 계세요. 뭐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종목을 사서 마이너스 30%가 됐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마이너스 30%인데 이 종목이 플러스가 될 때까지 안 파는 거죠. 근데 마이너스 30%라는 숫자가 지금 당장 되게 커 보이니까 추가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0%로 줄이고요. 더 매수를 해서 뭐 마이너스 15%로도 줄이고요. 소위 말해서 이제 물을 타게 되는데 여기서 올라와 주면 좋겠지만 여기서 추가로 하락을 하게 되면 타격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고요. 뭐 추가로 하락을 하게 됐을 땐 물을 타도 이제 2배로 타야 이제 손실률이 조금 감경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로들로 돌아가서 이렇게 마이너스 30%씩 물려있는 종목을 꼭 수익을 낼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한 종목만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종목에 우리가 소위 포트폴리오라는 걸 구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A 종목도 있고 B도 있고 C, D, E 뭐 이런 식의 종목들을 투자를 하게 되는데 각각의 비중을 갖고 투자를 하겠죠. 이 모든 종목이 다 수익이 나면 좋겠지만 그러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 물려있는 종목은 손실률을 줄이는데 포커싱을 좀 해야 된다는 거고요. 어느 정도는 내가 손실을 감내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 손실을 최소화시키고 대신 그 다음 차선책에 대한 것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기본적으로 마인드셋을 하신 이후에 어떤 기술적인 대응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글씨가 좀 많죠. 글자가 좀 많은데 자, 이제 실제적으로 기술적 지표를 활용해서 내가 어떤 종목에 물려 있을 때, 손실률이 커졌을 때 어떤 형태의 대응을 해야 되는지 순차적으로 제가 적어봤는데요. 우선 가장 기본, 거래량을 먼저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 거래량이라는 건 매수와 매도의 합이다 보니까 이 거래량이 바닥에 있을 때, 그리고 의미 있는 대량 거래가 있을 때는 뭔가 의미가 있는, 거래량이 바닥이라는 건 뭘까요? 기본적으로 내가 이제 물려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겠죠. 하락을 했는데 거래량이 잘 안 나와요. 거래량이 없어. 매수도 매도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뭐 시장에서 소외가 되어 있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매물이 더 이상은 주가가 많이 빠져서 더 이상 매물이 없다라는 의미도 해석이 되는 거고요. 그런 포인트에서 의미 있는 대량 거래가 잡힌다. 주가는 이미 많이 빠져 있어요. 이 의미 있는 대량 거래는 어떤 대규모 매수세가 1차적으로 가담이 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기본적으로 많이 빠져 있을 때는 거래량을 가장 기본적으로 점검을 하셔야 돼요. 더 이상 매물이 있는지, 그리고 단순하게 매물만 없다가 아니라 여기에서 어떤 매수세가 가담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순서대로인데 주가가 많이 빠졌다라는 건 똑같은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고점은 낮아지고요. 고점도 낮아집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하락 추세라는 걸 이렇게 형성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가장 1차적으로는 저점이 올라오는지를 체크하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저점이 올라오는지. 자, 두 번째. 이건 이제 사람들마다 기준이 다를 수가 있는데 일목균형표라는 거에 기준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기준선이라는 건 일목균형표의 여러 가지 선들 중에서도 가장 좀 중요한 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저점이 올라오는지가 1번, 2번이 기준선 자리를 올라탔느냐, 요게 2번. 자, 3번은 일목균형표의 구름대를 돌파했느냐, 넘어섰느냐. 이것은 순서대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주가가 많이 빠져있는 종목이라면 1번은 무조건 저점이 올라오는 모습이 잡힐 거고요. 저점이 올라오더라도 기준선 밑에 주가는 있을 거예요. 자, 기준선을 탈환하더라도 구름대 밑에 있을 가능성이 기본적으로 많이 빠져있는 종목은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순서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점이 올라오는지 그리고 일목균형표의 기준선 자리를 안착했는지를 보고 앞서 제가 처음에 백투더 베이직이라고 해서 내가 처음에 매수했던 이유가 그대로 살아있느냐, 실적, 재무제표를 체크를 하라고 했죠. 이 부분에 이상이 없다면 이런 포인트에서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름대까지 넘어서게 되면 어느 정도는 상승 추세 전환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주가가 많이 빠지면 기본적으로 이 240일 이동평균선은 1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년 영업일 기준으로 대략 한 240일 정도 나오게 돼요. 1년은 뭐 365일이지만 이 중에 공휴일이나 주말을 빼게 되면 대략 240일 정도가 남거든요. 그래서 1년 2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당연히 주가가 많이 빠져 있으면 241선 밑에 주가는 형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반등을 합니다. 저점이 올라오고 기준선 자리를 탈환하고 구름대를 넘어섭니다. 바닥에서 반등을 했을 때 1차적으로 걸리는 자리가 이 24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어떤 손실을 좀 줄일 수 있는 1차 목표치, 매도를 한다라는 의미겠죠. 그런 포인트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전반적인 이 과정은 많이 빠져 있는 종목, 제목처럼 많이 빠져 있어 내가 이제 물려 있을 때 이러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대응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총 세 가지 예를 제가 이제 드려볼 건데요. 자, 첫 번째 예는 포스코케미칼입니다. 사실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간 그러한 주식인데 사실 이 주식도 1년 전에 2차 전지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일 때 오히려 이 주식은 계속 저점을 갱신했던 그런 또 이력이 있는데요. 우선 이 포스코케미칼의 재무제표입니다. 연간 재무제표인데요.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관련주에서 뭐 양극재와 음극재를 다 다루는 그러한 기업이죠. 최근에 이제 IRA 법안과 함께 시장에 주목을 받은 그러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실적을 보시면 매출이 매해 늘어나고 있어요. 사실 대부분의 2차 전지 종목들은 그러합니다. 물론 요 2019년 그리고 2020년 요때는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지만 21년부터 다시 영업이익이 살아났고요. 여기서부터는 지금 1년에 2배씩의 성장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24년까지도 거의 매해 50에서 100% 정도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주가는 이를 빠르게 반영을 하면서 최근에 주가가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건데 자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이 2차 전지 양극재와 음극재에 대한 투심은 변한 게 없는 상태 오히려 IRA 법안이라는 추가적인 어떤 기회 요인도 생긴 상황에서 재무제표 이상 업적, 부채 비율과 유보 비율 현재 기준으로 60%, 6000%입니다. 이러면 이상이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있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기술적인 포인트를 보자는 겁니다. 자, 실제적으로 이게 올해 7월 달까지의 차트인데요. 한 1년치 차트인데 주가가 어떻습니까? 계속 하락을 했어요. 사실은. 이 종목이 올라선 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종목을 내가 이런 한 1년 전쯤에 이제 매수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난 좋아 보이니 내가 이 회사를 샀을 때 2차 전지의 성장성 이런 것들을 보고 매해 2배씩 늘어나는 실적 이러한 것들을 보고 내가 투자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사실 변한 건 없고 주가만 빠진 겁니다. 앞서 재무제표 보여드린 대로 변한 건 없거든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했죠? 저점이 올라오는 구간, 기준선을 올라타는 구간. 자, 여기가 내가 이 종목을 어차피 들고 갈 거라면 추매를 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차트에서는 지금 저점이 계속 내려갑니다. 이렇게 저점이 내려가는데 자, 올해 3월 달부터 뭔가 변화의 조짐들이 감지되기 시작을 했고요. 일단 3월 달에 기준선을 올라타는 모습이 한 번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차트를 보면 지금까지는 저점이 잡히는 모습은 아직 좀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구간이에요. 사실 좀 확신이 있다면 매수가 가능하지만 좀 지켜볼 수 있는 포인트라는 거고요. 사실상의 저점이 올라오는 구간은 어딜까요? 저점이 올라오는 구간? 이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3월 달의 저점과 이 7월 달의 저점이 여기서 처음으로 저점이 이렇게 올라오는 패턴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렇다면 올해 7월 초가 일단 1차적으로 저점이 올라오는 구간이 형성이 된 거고요. 자, 그리고 7월 말경에 이 회색선이 기준선이거든요. 이 회색선을 올라타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기준선을 올라탔죠. 자, 그리고 의미 있는 대량 거래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요 의미 있는 대량 거래가 발생한 지점 요때입니다. 자, 이때부터 주가는
어떤 추세를 그리면서 우상향하는 이러한 패턴을 보여줬습니다. 결론은 이 종목은 내가 1년 전에 매수를 했어. 근데 이 종목을 좋게 봤던 요인들은 그대로야 라고 했을 때 그러면 나는 추가 매수 자리를 노려봐야지 라는 포인트고 선제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이 3월 달이었다라는 거고요. 확인하고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7월 초와 7월 말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이 종목은 이제 좀 많이 올라간 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좀 움직이고 있는 예인데 클래시스라는 종목입니다. 슈링크라는 제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어떤 이제 신제품도 시장에서의 반응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실제 관련된 매출, 재무제표를 보면 굉장히 매해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 2019년과 2020년 같은 경우는 조금 실적이 정체가 되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 제품들이 어느 정도 본 궤도에 오르면서 사실 이제 추가적인 제품이 필요했던 상황이죠. 그리고 추가적인 제품이 이제 출시가 되면서 올해부터 다시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대략 2019년, 20년, 21년은 약간의 정체기 그리고 신제품을 개발하는 시기였다면 22년부터 올해죠. 올해부터 다시 조금씩 실적이 성장하고 있는 모습들. 부채비율이 30%고요. 유보율이 2,400%입니다. 재무제표, 실적, 아주 좋은 그러한 펀더멘탈 이상이 없는 기업이죠. 자, 이 클래시스라는 종목은 어떤 그 미용 의료기기에 관련돼서 이 시장이 나는 커질 것 같아. 근데 이 회사, 이 클래시스라는 회사의 제품이 실제적으로 잘 팔리고 있고 신제품도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니 실적도 좋고 재무제표 좋고 난 한번 투자를 해보겠어 하고 투자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차트를 한번 놓고 보면 이 종목도 앞서 포스코케미칼과 마찬가지로 이거는 22년 올해 4월 달입니다. 올해 4월 달부터 사실 올해가 증시가 최근에 좀 반등을 하고 있지만 그동안 굉장히 안 좋았죠. 1년을 놓고 보면 가장 안 좋았던 그런 해 중에 하나다 보니까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아무리 회사의 내용이 좋더라도 주가가 하락해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클래시스 마찬가지입니다. 4월 달부터 주가는 지속 하락을 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지점, 저점이 이제 많이 주가는 빠져 있죠. 올라오느냐, 기준선을 올라탔느냐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할 건데 자, 그리고 여기 오렌지색으로 선이 그어져 있는 게 이게 241선입니다. 241선과 괴리가 많은 종목은 1차적으로 241선에서 물량을 좀 줄일 수 있는 기회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 종목은 계속 저점이 갱신이 됩니다. 갱신이 되다가 자, 요 9월 달에 13,200원 최저점을 형성을 해요. 9월 초에. 여기서부터 저점이 올라옵니다. 9월 초부터 해서 저점이 올라오는 구간이 잡혔어요. 자, 저점이 올라오는 구간, 내가 이 종목을 정말 좋게 봤다면 매수를 해볼 수 있다고 했죠. 어떻게 보면 요 9월 말경, 10월 초, 9월 말경이 일단 매수가 좀 가능한 지점이었고요. 자, 그리고 기준선을 올라타는 지점, 최근이었습니다. 10월 말이었는데 그렇다면 이 종목은 10월 초와 10월 말경에 내가 들고 간다라는 전제 하에 저점 매수가 가능했던 그런 포인트가 있었다라는 거죠. 심지어 이제 구름대도요. 이 구름대 밑에 주가는 계속 형성이 돼 있다가 비슷한 요 10월 달에 구름대를 이제 돌파하는 그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종목의 그 다음 모습을 볼게요. 가장 최근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 종목은 저점이 올라오는 구간이 잡힌 게 요 10월 초 그리고 기준선 올라탄 게 10월 말 그리고 동시에 이 구름대까지 지금 벗겨낸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서 의미 있는 거래 터지면서 시세가 나온 케이스죠. 자, 그래서 내가 이 종목을 이런 포인트에서 물렸더라도 이런 포인트에서 저점 공략이 가능했으면 내가 올라올 때 손실률을 줄이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물린 종목은 매매를 할 때 분할 매수나 분할 매도를 잘 하셔야 됩니다. 분할 매수나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은
뭐 어차피 수익이니까 좀 여유롭게 할 수도 있겠지만 특히나 이제 손실을 내가 줄이고자 하는 다소 보수적인 전략을 취하려고 할 때는 분할 매매를 잘 활용을 하시면 도움이 된다라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이제 포스코 케미칼과 클래시스에는 최근 포스코 케미칼은 몇 달 정도 많이 올라오고 클래시스는 최근에 많이 올라오고 있는 종목인데 이 두 종목 다 공통점은 240일 선과는 괴리가 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올라올 때 이 선을 넘어서는 모습들을 다 보여줬는데 그래서 이제 괴리가 큰 종목 아무래도 이제 게임이나 메타버스 업종이 괴리가 좀 큽니다. 낙폭이 큰 상태라서 한번 낙폭이 큰 종목도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게임 업종의 조이시티예요. 자, 이 종목의 재무제표를 보면 2017년, 18년엔 적자입니다. 근데 2019년에 흑자 전환이 됐고요. 20년에 실적이 한 150% 증가했네요. 그리고 21년 매출만 좀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소폭 증가를 했어요. 근데 22년에 올해부터 실적이 대폭 감소를 합니다. 흑자는 유지가 되고 있네요. 그런데 특이점은 내년입니다. 내년 사상 최대 실적이 현재 전망이 되고 있는 상태네요. 이 포인트를 안다면 이 포인트가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지 체크가 가능하다면 이 종목을 들고 가야 되는지를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 자, 재무제표를 보면 부채 비율 40%대, 유보율 900%대였는데 이게 유보율이 300%대까지 줄어듭니다. 그럼 유보율이 줄어든 이유를 알아야겠죠? 유보율이 왜 줄어들었느냐? 이 부분. 그리고 23년 실적이 왜 늘어날 것으로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느냐? 왜 사상 최대 실적을 예상하고 있느냐? 이 포인트는 좀 체크가 필요해 보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체크를 하느냐? 이 종목은 일단 유보율이 급격하게 감소를 한 이유는 찾아보면 2020년에 무상증자를 했습니다. 이 당시에 제가 기사를 보니까 1대2 무상증자였고요. 그리고 1년 후에 또 무상증자를 합니다. 요건 아마 1대 0.5였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유보율이 깎이게 되죠. 그 부분을 오히려 주주들에게 이제 주식으로 환원해주는 케이스인데 최근 2020년, 2021년 무상증자 때문에 그래서 유보율이 줄어들었구나 라고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23년 실적을 왜 좋게 보느냐? 게임 업종 같은 경우는 결국은 신작이 중요한데 보니까 신작이 굉장히 많아요. 예. 지금 신작 현재 예상되는 신작만 4작품이 있습니다. 보통 1년에 한두 작품 정도 출시를 보통 하는데 지금 조이시티 같은 경우는 4작품 정도가 23년 출시 목표네요. 이것 때문에 23년에 사상 최대 실적을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구나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기술적인 요인들을 마지막으로 점검을 해야겠죠. 자, 이 종목도 역시 다른 종목과 마찬가지로 연초부터 줄곧 하락을 해왔습니다. 하락을 해왔는데 지금 보시면 저점이 역시 계속 갱신이 돼요. 저점이 올라오는지 체크하고 기준선 체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저점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저점이 올라오는 구간 6월달 4,200원 최저점 만들어 놓고 저점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네요. 자, 그리고 의미 있는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을 하고 있네요. 거래량에서 의미 있는 거래량 나오고 있고 저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상 이 종목은 이때부터는 이제 매수가 좀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기준선을 올라탄 지점. 여기까지는 어떻습니까? 아직 기준선을 올라타지는 못했어요. 그렇죠? 기준선 살짝 밑에 주가가 있거든요. 저점이 만들어진 구간은 7월 중순입니다. 자, 그 다음 그래프를 보여드릴게요. 자, 7월 중순, 요때 이제 저점이 처음으로 한번 잡혔고요. 의미 있는 거래량이 이렇게 터졌습니다. 그런데 기준선을 올라타지는 못했어요. 기준선을 올라타지는 못했어요. 이 종목은 한 번 더 밀렸네요. 그렇죠? 한 번 더 밀렸어요. 이 종목은 만약에 이 저점에서 내가 선침해를 먼저 했다면 이 저점이 올라오는 구도가 깨지는 시점, 8월 초에 이 7월 중순에 샀던 것들은 일단은 다시 던지고 다시 한번 저점을 타진해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저점이 올라오는 구도가 잡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최근에 다시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네요. 9월 달에
3,425원까지 저점을 형성을 하고요. 저점이 올라오는 구도가 현재 두 번째로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량은 바닥이네요. 더 이상 매물이 없다라는 신호로도 좀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 이 앞선에는 기준선 돌파가 안 됐고요. 구름대 돌파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11월 달 들어서 기준선은 10월 중순경에 올라탔고요. 구름대 돌파는 11월 중순경에 지금 돌파가 되고 있네요. 이 앞선보다는 훨씬 좋은 매수 신호가 저점이 올라오고 기준선 올라타고 구름대 돌파하는 모습들이 동시에 지금 나타나고 있죠. 다시 한번 저점을 타진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됐다라는 거죠. 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것은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다가 당연히 여러 종목들을 물리게 되고 손실률도 커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 그랬을 때 정 이 회사가 재무제표나 내가 원래 좋게 봤던 포인트들이 노이즈가 생겼다면 손절을 해야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다. 단순하게 가격만 빠졌다. 시장에 영향을 받았다. 라면 그 부분들, 기술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체크를 하고 그 체크를 한 포인트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이제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를 통해 내가 대응을 해 나가는 포인트들을 어떤 기준을 잡고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시간이 좀 짧아가지고 다음 기회에 관련돼서는 또 더 얘기를 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다음 기회를 또 활용을 하도록 하고, 자, 다음 6번째 강의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검색기에 대한 강의를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검색기를 만들 수 있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관련돼서도 다음 강의도 좀 기다려 주시고요. 해당 강의도 여러 번 반복해서 청취를 하셔가지고 본인들 것으로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